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몇 년 동안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안정적인 매일매일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내 삶에서 행복 곡선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의 이런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대기업에서 팀장 역할을 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남편을 만난 저는 2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고 사랑스러운 두 딸을 낳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간은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했어요. 든든하게 능력 있는 남편과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딸들. 늘 그려왔던 단란한 가족을 완성한 저는 평온한 매일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미술학과를 나와서 결혼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어요. 하지만 다니던 학원이 없어진 뒤로 재정적으로 힘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 하나를 책임지는 것만으로도 벅차서 엄마에게 자식다운 효도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결혼 후에 재정적으로도 차츰 나아져서 결혼 전에 엄마에게 못다한 효도를 다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주 혹은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찾아뵈었고 엄마는 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워하셨어요. 매달 용돈도 챙겨드릴 수 있게 되었죠.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효도한다고 애쓰지 마라. 효도가 별거 있니? 네가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효도야. 엄마는 네 곁에서 네가 잘 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가 정말 고마웠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참 고마웠어요. 남편은 시댁과 친정, 양가 부모님께 똑같이 아낌없이 베풀었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섭섭하지 않도록 말이죠. 명절이면 명절, 생신이면 생신, 똑같이 선물이며 용돈을 싸들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축하를 드렸죠. 저는 그것이 고마워 남편에게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내조를 충실히 했어요. 이렇게 꿈에 그리던 가족을 이루었던 때 우리 가정이 한 번에 무너질 만큼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남편이 40대 초반에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남편이 회사에서 자꾸 넘어진다고 했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 남편의 팔이나 목이 남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저는 함께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죠. 진단 결과는 근육 경련이 심해지는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는 희귀병이었어요. 이 병은 금방 나을 수도 있고 금방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희귀병이다 보니 언제 낫는다 하는 통계도 나와 있지 않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면서 나아질 방법을 찾아보지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귀로는 들렸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지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내 남편이 희귀병에 걸렸다니. 거짓말 같은 소식에 저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평소처럼 걸어다니는 것도 일상생활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어요. 남편의 몸은 남편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틀어지거나 꼬이거나 하면서 이상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회사 생활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죠. 남편은 그래도 회사에 나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휴직이 끝나던 날 아침 출근을 위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자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남편은 바람 빠진 공처럼 침대 위에서 멍한 표정으로 병원에 입원할 날만 기다렸죠. 한순간에 가장이자 팀장이었던 남편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병원에 입원하던 날 휠체어 위에서 팔이 저절로 뒤틀리던 남편을 보는 것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던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갑작스러워서 저는 충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희귀병이 제 행복이 모두 담겨있던 가정을 박살내고 있었어요.
보험 적용도 안 되는 병이어서 병원 비용도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재활운동을 하면 금방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3개월 정도면 차도를 보이지 않을까 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5개월이 지나도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남편의 병은 크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담도 점점 커졌어요.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병원비만 나가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결국 남편의 병원 생활이 2년째 되던 해에 살던 집까지 팔게 되었어요. 집까지 내놓는 것은 피눈물이 흐르는 일이었지만 남편이 병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집이 중요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까지 팔아 남편 수발을 들었지만 돈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돈은 점점 말라갔고 돈이 줄어들자 저희에게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도 부담이었죠. 특히 아이들이 커가자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질 정도였어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면서 입학비며 교복비로 시작해 학부모들끼리 챙겨야 하는 것에 대한 비용, 학원비, 용돈 등 모든 것에 돈이 더 필요하게 되었죠.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 일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 아이들에게 사정을 숨겼지만 아이들이 모를 일도 없었어요. 눈치 빠른 첫째가 돈 이야기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것도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런 시련이 우리 가족에게 닥쳤는지 대상도 없는 원망을 매일 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남편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한 적이 있었죠. 그만큼 빠져나갈 곳 없는 막다른 길에 서서 혼자 버티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엄마이자 부모라는 존재도 그때는 힘겨웠어요. 매달 드리던 용돈도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제가 남편 병수발을 드느라 병원에만 있어서 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어려웠죠. 엄마에게 작은 것 하나 챙겨드리려고 해도 그조차 모두 부담이었어요. 차마 말은 못하고 돌려 말했지만 엄마도 사정은 훤히 다 알고 계셨죠. 어떤 때는 괜히 엄마한테 신경질을 내기도 했어요. 제가 혼자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나면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져 더더욱 슬퍼졌어요.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서 속상했어요. 남편이 잠들고 나면 밤새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잦았고요. 엄마에게 죄송한 딸이 되어버렸죠. 하루아침에 환자복을 입은 남편은 극도로 괴로워했어요. 억대 연봉까지 받던 대기업 팀장으로 미래가 창창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으니까요. 남편은 몸에 이유 모를 고통이 찾아오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현실을 더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사람을 피하기 시작했죠. 병원에는 딸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친척, 이웃 등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병문안을 거절해서 아픈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했어요. 결국 남편 곁에는 저밖에 있을 사람이 없었죠. 저는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을 남편에게 붙어 있어야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남편 곁에 붙어 있게 되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살피는 일은 점차 친정엄마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사실 친정엄마에게 너무 많이 의지하게 되었죠. 아이들의 등하교를 돌보는 일, 공과금을 내고 필요한 생필품을 사다 놓는 일, 아이들을 학원에 바래다 주고 저녁을 차리는 일 등 그걸 모두 친정엄마가 도맡아 하시게 되었어요. 엄마는 사고가 날까 싶어 몇 년 전에 놓았던 핸들도 다시 잡게 되었어요. 운전을 해야 아이들을 쉽게 바래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엄마가 아이들을 키워주시면서 저 혼자 남편 병수발을 드는 힘든 세월이 지나갔어요. 엄마가 없었더라면 그 터널 같은 시기에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웠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그래도 엄마가 있어서 남편도 저도 버틸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엄마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걱정하실까봐 엄마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게 버틸 수 없는 날도 있었죠. 그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송할 게 뭐 있어. 엄마는 다 그런 거야.
내 딸 행복하라고 뭐든 할 수 있는 게 엄마야. 엄마는 예전처럼 너희 가족이 단란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볼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 네 행복이 엄마 남은 삶의 마지막 소원이야. 그러니까 죄송하다는 소리 마. 우느라 기운 빼지도 말고. 기운 아껴서 너희 남편 보살피고 애들 챙겨라. 엄마 걱정일랑 하지도 마. 엄마에게 정말로 감사했어요. 엄마가 없다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테니까요. 저희 가족을 떠받치고 있는 것은 바로 엄마였어요. 하지만 집을 팔았는데도 남편의 병원 생활은 길어져만 갔고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시댁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죠. 본인 아들 일인데 부모 마음으로는 돈이 아까울 것은 없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시댁이라고 해도 연금 받으며 사시는 나이 많은 노부부였어요. 돈이 무한정으로 나올 리가 없었어요. 그간 쌓아뒀던 재산을 빼서 저희에게 주셨지만 그마저도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희귀병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점차 깨달았어요.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는 것으로도 모자라 부모님을 포함한 집안 자체를 흔들게 되니까요. 결국 저는 딸들이 크면 대학 등록금이든 결혼자금이든 쓰라고 내어줄 예정이었던 적금도 모두 깼어요. 그렇게 그간 모아놓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어놓은 돈까지 모두 남편의 병원비로 나갔어요. 그래도 남편이 살아서 버텨주기만 하면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그 생각도 얼마 안 가서 또 무너지고 말았어요. 병원비가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어 쩔쩔매는 저를 보고 엄마가 엄마 집에 1층을 팔게 되었어요. 저는 그걸 알고 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죠. 엄마는 2층짜리 낡은 단독주택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집이 엄마의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집의 절반을 내놓으셨던 것이었죠. 저는 정말 더 떨어질 곳도 없는 듯한 절망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의 집까지 저희 가족을 살리는데 빨려 들어간 것이었어요. 제가 극단적인 생각까지 혼자 했던 때도 바로 이때였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이때 저는 양가 부모님이 모두 똘똘 뭉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앞에 무릎으로 앉아 두 손을 붙들고 이야기하셨어요. 사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집이 사돈이 가진 전부 아닙니까? 노를 여기서 편히 보내셔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파서 사돈의 집까지 팔게 되다니 저희가 죄송해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사돈,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위가 저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이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낡은 집도 다 사위가 저를 위해 고쳐준 집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겨울만 되면 낡은 집에 사는 장모님 추우실까봐 직접 벽에 단열재 시공도 하고 제가 뭔가 불편하다고만 하면 새벽에도 뛰어와서 고쳐주고 그랬어요. 사위가 다 고쳐놓은 집이라 사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 사위가 저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당연히 저도 이렇게 나서야지요. 제 식구일인데요. 그러니 이렇게까지 미안해 하실 일 없습니다, 사돈. 엄마는 웃으며 시댁 부모님의 손을 맞잡았어요. 엄마의 말에 무뚝뚝한 편이었던 시아버지까지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마음의 위안을 받았어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남편과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까지 마음을 다해주시는 모습이라 양가 부모님의 사랑에 그간 황폐하기만 했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금 더 힘내서 살아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니 조금만 더 살아보자 하고요. 그렇게 엄마의 집 1층은 팔렸고 또다시 병원 생활이 속절없이 흘러갔어요.
저는 매일을 병간호로 보냈죠. 그런 제가 유일하게 외출을 하는 시간은 남편이 2주에 한 번 정밀 검사를 받는 날이었어요. 하루 종일 병원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을 따라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날은 저도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하는 날에는 아이들도 볼 겸 무조건 친정으로 달려갔죠. 친정으로 가서 하루라도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나이 많은 엄마가 딸과 사위를 위해 집까지 팔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시니 제가 단 하루라도 엄마를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엄마 집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1층에 들어왔다는 새댁이 마당에 있다가 인사를 했어요. 마당에는 깡마른 어린아이가 엄마와 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어요. 저는 엉겁결에 인사를 했지만 학교 갈 시간인데 어린아이가 엄마랑 단둘이 놀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아이는 머리카락도 하나도 없고 팔다리가 얇아도 너무 얇았죠. 얼굴도 헬쑥하고 눈 밑이 퀭했어요. 아무리 봐도 병을 앓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뭔가 사연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엄마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니 마당도 아래 새댁집과 엄마 집이 절반씩 나눠 쓰고 있었어요. 원래 엄마는 취미로 마당에 텃밭을 가꾸고 계셨는데 엄마의 텃밭이 절반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엄마의 노후 자금이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제 마음은 죄책감으로 더 무거워졌죠. 집에 들어서자 화장실에서 우액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어요. 무슨 소리인지 귀를 기울여 보니 엄마가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화장실에 달려가 보니 엄마가 변기에 음식을 개워내고 계셨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왜 이렇게 다 토해내고 있어? 놀란 저의 목소리를 들은 엄마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어요. 그러더니 그냥 먹던 게 체한 거라며 저를 화장실에서 내보내셨죠. 그 후에도 한동안 계속되는 구토 소리에 저는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렸어요.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저는 병원에 가보자고 했죠. 하지만 엄마는 끝까지 한사코 거절하셨어요. 몇 번을 실갱이를 해도 싫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애가 탔지만 저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가 위장약만 타서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뒤 신이 난 딸들의 전화를 받았어요. 딸들은 오랜만에 밝은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아래층 아저씨 아줌마가 우리 놀이공원에 데려간대. 아랫집애랑 같이 가기로 했어. 응, 다 같이. 진짜 신나. 놀이공원 정말 오랜만이잖아. 이렇게 신이 난 딸들의 목소리는 몇 년 만에 듣는 것 같았어요. 아이답게 제대로 웃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딸들의 신난 목소리를 듣는 것이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아빠 눈치를 보느라 웃지도 못한 딸들이 치근하기도 했어요. 저번에 스치듯 보았던 아랫집의 병약한 아이와 우리 딸들은 이미 친한 사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주말을 이용해 아랫집 부부가 딸들을 놀이공원에 데려가준 덕분에 엄마도 하루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는 딸들이 놀러간 후에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손녀들이 짠해 죽겠다. 다른 애들은 주말이나 방학에 부모님 따라서 여행도 가고 여기저기 간다고 하는데 우리 손녀들은 어디 가고 싶다는 말도 잘 안 해. 벌써부터 눈치만 생겨서 그런지 어쨌든 오늘은 나도 하루 좀 푹 쉬련다. 그렇게 가끔 아랫집 부부가 딸들을 봐주게 되었고 엄마도 종종 쉬는 날이 생겼어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지요. 아랫집 부부에게 제대로 인사를 한번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때 그 부부가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사를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아쉬운 일이었어요. 제대로 인사 한번 못한 것이 미안했죠. 어쨌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고 엄마와 딸들은 아쉽지만 다시 원래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딸들이 시댁으로 놀러 갔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엄마는 딸들이 떠난 뒤 저에게 전화해 손녀들을 걱정하셨어요. 그리고 손녀들이 없는 동안 하루 푹 쉬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하루가 아니라 완전히 푹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날 자리에 든 이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병원으로 실려온 엄마의 몸을 검사한 의사에게 엄마는 이미 위암이 꽤 진행된 상태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절대로 모를 리가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숨을 쉬지 않는 엄마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아픈데 본인까지 짐이 될까봐 엄마는 여태 병색을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검사 한 번, 치료 한 번이라도 받아보실 수 있게 할 걸. 구토를 하는 엄마가 단순히 체했다고 하는 말을 왜 곧대로 믿었을까요? 제 코가 석자라는 이유로 엄마에게 신경을 못 쓰고 무심했구나 싶어 가슴이 무너졌어요. 편안한 노후도 못 보내게 하고 고생만 시키다 보낸 것 같아 저는 병원 침상 위에 누운 엄마를 붙잡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아픈 것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내가 나 하나 검사를 못해서 엄마 아픈 거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진찰 한번 못 받아보고 엄마 정말 미안해. 미안해. 남편이 아파도 엄마를 보내서는 안 되었었는데 저는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기분이 들었어요. 이미 말이 없는 엄마를 붙들고 저는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장례 준비를 하기 위해 남편에게는 반나절 간병인을 붙이게 되었어요. 딸들은 어쩔 수 없이 한동안 시댁에 맡기게 되었죠. 혼자 엄마의 장례 준비를 시작하자 세상에 저만 남은 기분이 되었어요. 장례 준비는 남편의 빈자리를 더욱더 크게 느끼게 했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저는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간 남편 병원비가 필요해 적금이니 뭐니 모두 다 깨버린 통에 엄마의 장례비를 위한 보험도 깨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장례 비용은 큰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가는 마지막 길은 제대로 모시고 싶었죠. 그렇지만 현실의 벽은 높아서 엄마의 장례식 앞에서까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하는 현실이 암울했어요. 그래도 엄마를 배웅하는 마지막 길은 조금이라도 잘 챙기고 싶어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돈이 나올 구멍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병원비 외에 쓸 수 있는 돈은 더 이상 없었죠. 정말 작은 돈까지도 다 써버려서 더 이상은 없었어요. 저는 찾다가 심지어 8년 전에 돈을 빌려간 친구한테까지 자존심을 굽히며 연락을 했어요. 한두 푼이라도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이라도 찾아갈까 생각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미 아이들을 맡겨뒀는데 그것만 해도 시댁에는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었으니까요. 시댁은 이미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 내놓은 형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엄마의 물건 중에 처분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게 되었어요. 당장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래된 엄마의 차였어요. 오래되어서 달달 소리가 난다고 아이들이 달달이라고 놀리던 차였어요. 오래된 차여도 그나마 돈으로 바꿀 수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차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했어요. 키를 찾아 운전석에 앉은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엄마의 차 안에 꽂혀있는 여행 사진이었죠. 화사하게 웃고 있는 엄마와 두 다리로 서 있는 남편. 즐거운 듯이 엄마와 남편에게 달라붙어 있는 아이들.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게 된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에게 그 여행은 마지막 여행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남편의 희귀병이 오랜 투병 생활이 되어 우리 가정이 무너진 것, 엄마가 큰 병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고생만 하고 떠나신 것, 모든 슬픔이 어우러져 흘러넘쳤어요. 눈이 퉁퉁 부을 때까지 울다가 저는 사진을 대고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나는 이제 자신이 없어. 그래도 우리 엄마 장례비만큼은
우리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이제 정말로 돈이 없어. 진짜 열심히 버텼는데 왜 아직도 이럴까? 우리 엄마 배웅도 잘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면서 혼자 또 펑펑 울었어요. 남편도 없고 엄마를 보내드릴 장례비 마련을 하겠다고 엄마의 낡은 차를 팔아야만 하는 이 상황이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한참 울다가 냉정을 되찾고 생각했어요. 현실을 생각하면 딱히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어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 남편이라면 먼저 엄마를 잘 보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었지요. 저는 결국 엄마의 낡은 중고차를 중고차 매장에 등록하러 갔어요. 중고차 매장 사람들이 나와 차의 상태를 살펴보고 대략적인 판매 가격을 이야기해줬어요. 역시나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장례비 마련을 위해서는 그 돈이라도 필요했죠. 저는 차를 넘기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중고차 업체 사장님이라는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혹시 차가 너무 낡아서 팔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중고차 사장님은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저희 엄마에게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대답을 해줬죠. 중고차 업체 사장님은 엄마가 살던 집이 어디인지도 물어보고 제 대답을 듣더니 당장 만나자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신분이 확실하기는 했기 때문에 저는 다시 중고차 매장으로 갔어요. 매장에 갔더니 통화로 이야기를 나눴던 사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장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남자였어요. 그분은 테이블에 앉은 저에게 엄마 차 안에 꽂혀있던 사진을 내밀었어요. 제가 중고차를 넘기던 날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서 매장에 차를 넘기면서 부은 눈이 부끄러워 허둥지둥 내리느라 사진을 그대로 두고 내린 것 같았어요. 저 혹시 이분의 따님인지요? 네, 그런데요. 그러면 차주가 여기 계신 어머님이시겠네요. 혹시 이 차를 팔게 되신 이유가 있나요?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 비용 때문에 차를 팔게 됐는데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신가요? 조심스럽게 저에게 질문을 하던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눈시울이 빨개지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데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며 서럽게 훌쩍이기 시작했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계속 눈물을 흘리는 사장님에게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연유를 물었죠. 사장님은 심호흡을 하면서 대답을 하셨어요. 집 1층에서 살던 신혼부부 기억하시나요? 거기 살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한참 생각하다가 이해를 했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1층에 살던 신혼부부, 우리 딸들을 챙겨주고 엄마에게 하루라도 휴식을 주었던 선하고 고마운 분들, 제가 제대로 인사를 드리기 전에 집을 팔고 이사를 나가셨던 분들이셨죠. 아직도 한참 눈물을 흘리던 사장님이 진정을 하고 저에게 커피를 한잔 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자리를 카페로 옮겼고 사장님은 그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를 설명해 주셨지요. 사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사장님 부부의 아이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딱 한 번 보았던 그 아이를 떠올렸지요. 학교에 있을 시간에도 또래와 달리 집 마당에서 엄마와 놀고 있던 아이, 너무 깡말라서 헬쑥해 보이던 그 아이도 저희 남편처럼 희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사장님 부부는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쓰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다가 이자에 허덕이게 되었고 집까지 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로 오갈 데가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었는데 부동산에서 부부를 마주쳤다가 딱한 사정을 듣게 된 우리 엄마가 본인 1층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했어요.
집을 부부에게 팔았지만 한 번에 큰 돈을 내는 것이 부부에게 무리인 것을 알아서 매달 나눠서 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딸들이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라 부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봐주고는 하셨다고 해요. 그때 어머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희 부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저희도 너무 힘들다 보니 그러면 안 되지만 아이까지 데리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때 저희의 사정을 알고 집을 내어주신 어머님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따뜻함을 항상 기억하면서 언젠가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돌아가셨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당시 병원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엄마가 집을 팔아 보내주시는 돈으로 매달 병원비를 내고 있었죠. 엄마가 사장님 부부를 조건 좋게 받아주고 보살펴준 것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알 것 같았어요. 엄마는 희귀병을 앓는 아이를 보면서 남편이 일어서기를 기도하셨을 것이었어요. 아마 엄마도 사장님 부부와 아이를 보면서 저희 가족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제 남편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엄마라면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우리 두 사람은 다시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같은 아픔을 알기에, 또 그것을 품어줬던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이 눈물은 흘러도 왜 마르지 않는지. 그리고 사장님은 그간의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부부는 힘을 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이 없어 허덕였지만 그간 키워놓았던 중고차 사업을 더 열심히 했어요. 다행히 사업이 잘 풀렸고 다시 돈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한동안 그 집에서 살며 어머님께 매달 집을 산 금액을 드렸고 빌려있던 빚도 갚았죠. 그러다가 사업을 위해 멀리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팔고 어머님께 집 대금을 모두 드렸죠. 이사 후에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의 병 치료도 계속했죠. 그리고 드디어 미국에서 아이의 희귀병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수술 예약을 해두었는데 대기자가 많아서 몇 년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돈이 없어도 수술을 받으려고 했는데 돈도 생기고 수술 시기도 잡혔죠. 저희 아이는 수술을 받고 이제 건강을 회복하고 있어요. 이것만큼 큰 행복이 없어요. 이제 아이도 건강해지고 사업도 자리가 잡혀 어머님께도 보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다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제가 아까 말했던 엄마의 장례비에 관해 물어보셨어요. 차를 팔아 장례비를 마련하려고 한 것이면 혹시 장례 비용이 부족한 상황인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우리의 형편을 내보이는 것이 많이 부끄러웠지만 남편의 희귀병 투병 생활로 인해 돈이 없어서 차를 팔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이의 희귀병을 겪은 분이니 이해해 주실 것 같아서요. 사장님은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엄마의 장례 비용은 사장님 부부가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그래도 그것은 안 된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그렇게 큰 비용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엄마의 장례 비용은 제가 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사장님은 한사코 저에게 장례 비용을 대겠다며 부탁하셨어요. 지금껏 본인의 아이가 살아있는 것도 전부 우리 엄마 덕분이라면서 말이죠. 그간 엄마에게 제대로 답례를 못했으니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길에 하나라도 갚을 수 있게 해달라며 간곡히 말씀하셨죠. 사장님 부부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사장님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사장님이 장례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면 엄마의 장례를 걱정 없이 치를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걱정했던 장례비는 사장님 부부 덕분에 다 해결이 되었어요. 하지만 장례 비용보다도 더 고마웠던 것은
사장님 부부가 장례를 치르는 내내 가족처럼 곁에 있어준 것이었어요. 희귀병을 이겨내고 건강해진 아이와 함께 말이죠. 장례식 모든 절차에서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장님 부부는 모든 것을 꼼꼼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엄마의 장례식이 끝났어요. 눈물 속에 보내드리기는 했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도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이후 사장님 부부와는 수시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게 되었어요. 사장님 부부는 필요하다면 남편의 희귀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미국 병원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국 병원도 소개를 받아두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미국에 수술을 하러 갈 필요는 없게 되었어요. 얼마 후부터 남편의 상태가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간 고생한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남편은 갑자기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는 산책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도 들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소식이었죠. 저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동안 버텨온 힘든 세월이 보상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힘든 세월에는 엄마라는 접착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본인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된 이유도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 우리 엄마 덕분인 것 같다고요.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을 때 엄마가 저를 지탱해 주었고 제 가족들을 지탱해 주었어요. 엄마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 덕분에 사장님 부부도 아이의 희귀병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비록 엄마는 떠나고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남편이 회복을 하니 제 고생뿐만 아니라 엄마의 고생에도 의미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저는 요즘 다시 꿈을 꾸고 있어요. 남편이 아프기 전처럼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사는 꿈이요. 이제 큰 돈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 네 가족이 모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곧 사장님네 부부를 만나기로 한 날이에요. 사장님 부부를 만나 함께 남편 신발을 하나 장만하기로 했어요. 저는 새 신을 신고 남편과 앞으로 걸어나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귀한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려고 해요. 저의 슬프고도 마음 무거워지는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